스티븐 킹, 스릴러 작가가 탄생시킨 명대사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린다. 현존하는 심리, 스릴러 최고 작가는 단연 스티븐 킹이다. 장편 70여 편과 단편 450여 편은 모두 독자들을 열광시킨 바 있다. 킹의 베스트셀러는 속속 할리우드에서 대형 화면으로 각색돼 영화가 아이디어, 뱅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킹의 원작에는 독자나 관객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상징적인 명문장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데뷔작 캐리 1974를 필두로 해서 샤이닝, 미저리, 쇼생크, 탈출, 그린 마일 등이 극영화로 공개돼 호응을 얻어낸다. 킹의 원작은 완벽한 구성, 세밀한 심리 묘사, 실감나는 생생한 표현, 극적인 결말 등을 제시해 가장 영화적인 소재를 담고 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서구 문단 비평가들은 공포의 거장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킹의 원작은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을 추구하면서 내면 깊숙이 자리한 공포심을 자극해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킹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내면의 두려움을 표현하며 끊임없이 공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이 시대 최고의 공포 이야기꾼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작가 경력 30여 년이 넘는 킹의 인기 비결은 수십 개의 감칠맛 던져주는 대사가 기반이 되고 있다. 명기들은 킹의 특기인 공포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킹의 작가 초기에 발표된 산문에서는 천박하고 너무 사무적인 문장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이 킹의 작품이 장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킹이 젊은 작가였을 때에도 당대의 다른 유명 작가들이 언급하지 못한 문장을 기술한 것도 부지기수이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실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킹의 지론이다. 문단과 영화계에서 환대받고 있는 킹의 명문장 베스트 10의 사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쩌면 아이들이 때로는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 공포의 묘지. 트럭들이 고속 질주하고 있는 한적한 도로변. 외딴 곳에 의사 루이스 크리드 가족이 메인주 러들로로 이주해 온다. 보금자리를 차린 크리드 일가는 이상한 일들을 속속 겪게 된다. 장녀 엘리는 그네에서 떨어진다. 2살짜리 아들 게이지는 트럭에 치일 뻔하는 등 불길한 일들이 벌어진다.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은 애완동물 묘지 관리인 크렌달밖에 없다. 묘지로 향하는 오솔길은 으스스하다. 애완동물 묘지 뒤편에는 인디언들이 만든 묘지가 있다. 아내 레이첼이 아끼던 수 고양이가 끔찍한 사고로 죽음을 당한다. 절망에 빠진 루이는 친한 이웃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것을 되살리는 힘이 깃들어 있는 신비한 묘지인 고대 미크맥 묘지에 묵기로 한다. 고양이는 다시 살아 돌아온다. 이번에는 게이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 공포의 묘지를 기억하는 이들은 저드 크렌달 프레드 그윈이 무거운 메인 액센트로 때때로 죽은 사람은 베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 저드 크렌달은 루이스 크리드에게 인간은 항상 죽음을 받아들이고 씨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죽음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거나 너무 빨리 오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저드는 루이스와 레이첼 부부가 2살배기 아들 게이지를 잃은 슬픔을 지켜보고 있다. 저드는 그러한 슬픔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티븐 킹은 죽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혼 없이 돌아오는 것은 더욱 더 나쁘다라는 메시지를 공포의 묘지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2. 죽음은 괴물이 당신을 잡았을 때이다. 공포의 별장. 성공적인 작가 벤자민 벤 미어스 데이비드 소울. 신작 소설을 창작하기 위해 고향 메인주 살렘 롯으로 귀향한다. 살렘 롬 저택에 비극적인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벤도 10살 때 집 안에서 유령 생명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저택은 악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악한 집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믿고 있다. 벤은 마스텐하우스가 여행 중인 골동품 상인 리차드 케이, 스트레이커 제임스 메이슨과 그의 파트너 커트 바로우레진 알더가 임대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벤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혼한 교사 수잔 노튼본이 베데리아를 만나 교제를 갖는다.
벤은 아버지 빌 노트네드 플랜더스 박사와 학교 교사 출신 제이슨 버크루 아이레스와도 가깝게 지낸다. 주변 사람들이 빈혈로 죽기 시작하면서 벤은 스트레이커 파트너가 뱀파이어라고 믿게 된다. 스티븐 킹이 남긴 많은 명언 가운데 죽음을 소재로 한 것이 가장 많다. 원작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죽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낯설지 않다. 킹의 원작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글을 쓰는 재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이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세상에 존재하는 악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10대 소년 마크 패트리렌스 커윈은 자신이 뱀파이어라는 증거를 확인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괴물이 진짜라는 것을 간파하게 된다. 마크가 살렘 롯 지역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일에 대해 주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적응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태도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것의 핵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이들, 심지어 마크 패트리처럼 조숙한 아이들이라도 죽음과 관련된 여러 뉘앙스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사고, 연쇄살인범, 심장병, 괴물 등의 설정은 독자 혹은 관객들에게 모두 긴박한 상황 속으로 몰입하도록 만들어준다. 3. 괴물은 진짜이다. 유령도 진짜다. 그들은 우리 안에 살고 있고 때로는 승리한다. 샤이닝 1980. 작가 지망생이자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인 잭 토렌스 잭 니콜슨. 눈 덮인 콜로라도의 한적한 오버룩 호텔 임시관리인으로 일하기 위해 아내 웬디 셜레이 듀바르와 재능 있는 아들 데니 로이드와 현지에 도착한다. 시설에 나이 많은 요리사 미스터 할로란 스캔맨 클로우더스는 데니와 희귀한 심령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직원은 소년에게 동굴 같은 호텔에 버려진 방에 대해 경고한다. 237호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잭은 호텔에 투숙하면서 점차 혼돈한 정신 상태에 빠지게 된다. 마침내 이상한 사건과 소름 끼치는 환상으로 인해 가족은 끝없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조용하고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된 형국이 된다. 잭의 머릿속에서는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게 된다. 잭은 가족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는 만행을 자행한다. 스티븐 킹이 종자신의 괴물과 씨름해 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적을 등장시키고 있다. 킹은 샤이닝에서 잭 토렌스라는 인물을 2차원 이상의 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복잡하고 중독 증세를 보이는 설정을 펼쳐주고 있다. 잭은 마침내 비극적이고 무서운 사연을 들려주게 된다. 잭의 정신을 혼돈하게 만드는 괴물은 알코올 중독이다. 그가 유령에 시달리게 된 것은 어린 시절 학대하던 아버지가 남겨준 정신적 트라우마다. 문자 그대로의 유령이 잭을 이야기의 악당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중독과 트라우마가 그 자체로 괴물로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이야기다. 작가 킹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등장인물들의 행적을 펼쳐주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경우에서 괴물이 승리한다는 설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두 번 정도일 수도 있고 영원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은 번번이 승리를 거둔다. 샤이닝에서 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당은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게 된다. 4. 그럼 가세요. 이곳 말고도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크타워, 건슬링거. 킹의 다크타워 연작 시리즈에서 가장 강한 여운을 남겨준 명문은 제이크가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에서 들려오고 있다. 건슬링거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에 대한 추적이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다. 겨우 11살인 제이크는 상상력이 제한된 롤랜드를 포함해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현명하고 예지력이 뛰어난 인물이다. 롤랜드에게 한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어떻게 여러 세계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설정이 되고 있다. 제이크는 타워에 도달하는 것과 무엇이든 심지어 그의 영혼을 희생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 요구된다면 롤랜드는 항상 타워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된다. 오, 생각보다 길어요, 아빠. 생각보다 길어요. 더 전트. 먼 미래. 인간은 더 전트라고 불리는 순간 이동 장치를 개발한다.
태양계 식민지화를 형성하게 된다. 마크 오츠아미르 버안누와 가족은 2년 동안의 비즈니스 여행을 위해 화성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만큼 오래라는 문기를 듣고 즉각적인 움츠림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킹의 단편 소설은 분량이 짧은 만큼 무서웠다. 때로는 악몽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공포감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다. 더 전트는 스티븐 킹 단편 소설 중 가장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인간 마음이 시간 속에서든 우주 속에서든 영혼의 광대함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혼의 시공간 속에 홀로 갇혀 정신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어린 소년 리키.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낄낄거리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어린 소년이 겪었을 심리적 두려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6. 항상 선택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거나.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 은행가로 유능함을 인정받고 있는 앤디 팀 로빈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우울한 쇼생크 감옥에 갇힌 죄수의 경험을 기록하게 된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남자의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여러 동료 수감자들, 특히 레드모간 프리말라는 현명한 장기 수감자와 친구가 된다. 킹이 가장 성공적인 이야기꾼이라는 것은 쇼생크 탈출을 통해 입증시킨다. 그는 공포의 예술뿐만 아니라 이번 원작을 통해 인류의 예술적 가치도 마스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포는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소일 뿐이다. 원작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은 작가 킹이 쓴 가장 인간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중 하나이다. 이런 메시지는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희망한다라는 말로 끝을 마무리하고 있다. 1994년 프랭크 다라본트의 영화 각색은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작품상 등 스티븐 킹 원작 중 가장 많은 7개 후보작에 지명받는다. 2015년 미국 의회 도서관은 국립영화 등기소 연구 보존 자료물로 선정한다. 앤디는 극 중 다른 등장인물과는 달리 희망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배양해야 한다고 깨닫는다. 매일 깨어나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며 희망의 우물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믿기로 선택한다. 다른 모든 것은 소모 정도에 따라 죽음을 향해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다. 암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희망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앤디는 믿고 있다. 그런 희망은 마침내 성취하게 된다. 7. 당신이 서 있는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여전히 당신의 발로 서 있다는 것뿐이다. 더 스탠드.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 캡틴 트립스. 인간과 많은 자연물이 대량 파괴된다. 이후 놀라운 힘을 갖고 나머지 인류 사회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된다. 종말 이후 황무지를 횡단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악한 무리들의 음모를 제압하기 위해 대항 전선을 형성하게 된다. 쇼생크 탈출 주인공 앤디와 마찬가지로 스티븐 킹이 설정한 소설 주인공들은 거의 항상 특별한 상황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매우 매력적인 존재로 각인시켜주게 된다.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에 직면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없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작가 킹이 설정한 캐릭터 일부는 공경에 맞서는 행동을 시작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러한 도전에서 실패를 맛보게 된다. 킹이 등장시킨 캐릭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영웅은 더 스탠드에서 등장한 동료들이다.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반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서 있는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당신이 거기에 있었고 여전히 당신의 발로 서 있다는 것뿐이다라는 대사는 또 다른 진실을 담고 있는 문기다. 옳은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것을 하는 것이 해결책일 때가 있다. 우리는 괴물을 상대할 시간과 장소를 거의 선택하지 않고 있다. 즉,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먼저 턱에 몇 번의 타격을 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입장을 취하는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당히 맞서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이다. 8. 나중에는 내가 12살이었을 때 가졌던 친구 같은 친구가 없었다. 맙소사, 그렇지? 스탠 바이 미. 1959년 여름. 오리건 주 캐슬록. 12세 소년 4명 고디, 크리스, 테디, 버는 단짝 친구이다. 며칠 동안 실종된 지역 소년의 시신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게 된다. 이들 악동 4명은 시신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출발하게 된다. 탐색 과정에서 이들 소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우정의 의미와 옳은 것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서서히 배워나간다. 스탠 바이 미는 가장 사랑받는 스티븐 킹의 영화 각색 중 한 편이다. 원작은 시체라는 제목의 중편 소설이다. 킹은 어린 시절 겪은 심적 고통을 예리하게 묘사하는데 능숙하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일화를 포착하는데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킹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10대의 욕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동시에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시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킹은 10대 시절 겪은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구 문학 비평가들은 어쩌면 그것은 혼란이나 호르몬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 문턱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종종 가장 밝게 타오르게 된다. 아니면 어린 시절 우정의 단순함일 수도 있다.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낭만적인 관계는 없다. 10대의 결승전, 대학 지원, 이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 운이 좋다면 그때의 세상은 여전히 친절하고 편안하다. 그때 우정은 그 나이대의 삶의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방식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된다는 리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여기로 떠내려간다. 1989년 여름. 경찰 마이크는 살인사건 현장에서 옛날 피살된 조지의 사진을 발견한다. 옛 친구들에게 그것이 돌아왔음을 알린다. 그것은 30년 전 고향에서 발생한 유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아칸이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피에로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다.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리치, 에디, 스탠, 비벌리 등 7명의 친구들은 어릴 때 그것에 대해 심한 공포를 겪었다. 친구들은 30년 전 힘을 합쳐 그것을 제거했다. 그렇지만 30년 후 그것의 공포가 다시 부활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티븐 킹이 탄생시킨 악당은 많이 있다. 페니와이즈는 조스에서 등장한 식인 상어만큼 사악한 존재이다. 페니와이즈의 경우 광대 분장을 하고 등장해서 두려움을 한껏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존재다. 페니와이즈는 우스꽝스러운 형태를 갖춘 광대이지만 소름 끼치는 악몽을 던져주고 있는 존재이다. 그가 반복하고 있는 대사 우리는 모두 여기로 떠내려간다는 이슬 통해 가장 잘 알려진 문장이다. 그렇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인용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문기에 대해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 즉 페니와이즈가 던져주고 있는 진정한 본성에 대한 끝없는 공포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듣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면 몸서리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10. 혜성이 아니다. 빗자루다. 당신이 외계인 종족이라고 상상해봐라. 당신은 새로운 살 곳을 찾고 있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행성을 찾고 있다. 나는 새로운 살 곳을 찾고 있다고 가정해봐라. 새집. 여기 지구가 있다. 단지 이 크고 오래된 집과 같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오염되고 더럽고 연기가 자욱하다. 벽에는 기름칠을 하고 굴뚝에는 그을음이 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별과 별 사이 청소부를 보내고 있다. 빗자루를 보내라. 우리 모두를 쓸어버려라. 바로 이것이다. 빗자루다. 우리 자신의 기계를 사용해서 우리를 즉시 쓸어버릴 것이다. 맥시멈 오버드라이브 1986. 스티븐 킹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공개한 스릴러 공포극이다. 에밀리오 에스테베즈, 팻 힝글 등 청춘 스타를 기용했다.
킹의 의욕만큼 대중적 반응을 얻지 못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긴다.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스쳐 지나간다. 지구의 모든 기계가 반란을 시작한다. 인간 의지로 움직이던 기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동작하는 사고력을 갖게 된다. 기계들은 인간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공격하기 시작한다. 현금 지급기에서는 돈 대신 저주의 말이 들려오고 있다. 자동 판매기에서는 캔 음료수가 사람을 공격한다. 트럭은 통제 불능으로 질주한다. 기계들의 공격을 받아 지구 곳곳이 사륙의 현장으로 돌변하게 된다. 인간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기계의 굉음만이 요란한다. 마을에 모여있던 젊은이들이 혜성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소련의 인공위성이 거대한 혜성을 파괴시킨다.